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잡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은 무비시네 영화방과 잡스의 공동 방송이 되겠고요. 무비시네 영화방에서는 세 번째 특집 방송, 그러니까 남자 배우 톱10, 여자 배우 톱10에 이은 세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잡스의 블루사파이어님은 아니고 뭐지 이름이? 에스팡님 반갑습니다. 에스파과 이제 김 기자님 네. 그리고 이제 천 작가님. 천 작가님은 이제 잡스에서는 처음 등장해 주셨어요. 네. 오늘 잡톡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주제를 이야기하는 우리 잡톡 시간에 천 작가님이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 작가입니다. 원래는 천 작가님이 그 천 작가의 북카페 해가지고 책을 추천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개인 사정상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답답을 해도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춘 작가가 도대체 뭘로 바빠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오늘 연독 읽는 소설 한번 제대로 읽고 예. 이 친구가 이제 내년 등단을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도 사실은 이제 천 작가님의 소설 두 개를 네. 저희가 미리 읽어보고 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모이기도 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림에 네. 순대타운에서 저희가 신나게 저녁을 먹고 또 이제 노영심 씨의 음악이 흐르는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천 작가가 평소에 신림동에서 서식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천 작가를 우리가 올 때마다 천 작가가 글 잘 쓰고 있나,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한 번씩 올 때마다 약간 위문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위문 그 병문안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서 이 자식이 위험스럽다 네. 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천 작가가 평소에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천 작가의 방에 들어와 있고요. 네. 천 작가의 방에 제가 이 시계를 보고 한참 지금 제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10시 반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핸드폰을 녹음을 하려고 이 패드를 딱 꺼내는 순간 지금 패드는 12시 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 작가의 그 서식지죠. 네. 이 서식지의 모든 시계는 이제 배터리가 빠져 있습니다. 네,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예,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느꼈었는데 네.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입니다. 멈춰 있는 공간이죠.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데. 예, 그 노영심 씨의 노래만 항상 나오는 네. 그런 공간입니다. 네, 천 작가의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길 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렇죠. 청년들의 서식지 방 한 칸의 공간, 이 음. 공간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이 책꽂이가 여러 개 있죠. 네, 이 책꽂이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뭐 수백 권의 책들이 있는데 웬만한 도서관의 한 칸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한 400권 네.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원룸에 쌓여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봐도 이 책들이 뭐 노벨문학상 받은 책들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우리가 고전이다, 명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거 언제 한 질 정도 훔쳐가가지고 팔고 싶어요. 이 집 앞에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데 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오늘 딱 먹은 백순대 이런 거 여러 번 사 먹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수십 번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덕분에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책을 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읽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좋은 책을 좀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천 작가의 북카페가 얼른 1화부터 좀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묵자흑이라고 향이나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향 냄새가 나고 묵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천 작가를 가까이 하니까 우리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렇죠. 에스팡님.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뭐 섹스 쪽에 관심 많고 무슨 소리세요? 이런 분이 잡스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 완전 더 너트한 아니죠. 분이에요. 네, 네, 이런 그렇지 분이 지금 요즘 문학소년으로 돌변했어요. 네, 늦바람이죠, 늦바람. 예, 그죠. 늦바람이죠. 하루키 책을 들고 다녀요. 요즘. 네. 요즘 뭐 읽고 있으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Q84를 1Q84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예,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잘 익힙니다. 네, 이 방에도 뭐 하루키 책 여러 권 있지 않나요? 아니요, 몇권 하루키 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여자 없는 남자들 지금 꽂혀 있고 그다음에 그가 순례를 떠난 해, 그다음 잠 뭐 이렇게 3권 정도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야, 하루키라는 한 작가의 소설 3권을 꽂아놓고 별로 없다고 표현하는 남자입니다. 다른 작가 소설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한 4,500권 있는 책 중에 뭐 딱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뭐 있다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역시 도스토옙스키. 네. 어, 네. 왜 추천하시나요? 좋은 소설입니다. 그
그래서 그런지 딱 지금 목에도 십자가 달고 있어요. 아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에 목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가리가 없네 진짜. 처음 보셨죠? 네. 살짝 나와 아 있어요. 이거 2단 아니야 2단? 살짝 나와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아니라 T예요 T. T? 네, 영어 T. 음. 네, T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네, 대문자 T입니다. 네. 네,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지금까지 막 수다말 떨어봤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두 분을 좀 모시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네. 이 두 분은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저야 아니지만 한 분은 이제 뭐 프로라고 할 수 있죠. 네, 프로 글쟁이 분이시고 한 분은 프로를 향해 나가는 글쟁이 분이신데 두 분들께 이제 좀 궁금했던 점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글 쓰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좀 물어본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글쟁이 특집이네요 오늘 방송은. 그렇죠. 글쟁이들의 저녁 식사. 글쟁이- 기가 막히네요 제목. 저녁 식사라고 하기엔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지금 소주 몇 병씩 빨고 야식. 피자 두 글쟁이들의 판은 여기 남아있어. 그러면 글쟁이들의 야식. 글쟁이들의 야식. 이번 제목은 글쟁이들의 야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들을 좀 물어볼게요. 네. 가장 기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글 쓰게 된 계기 가장 중요한 건데 글 쓰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러진 않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글쟁이로 주업을 삼으시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글을 쓰게 됐는지 연필을 끄적이게 됐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 글쟁이죠. 프로 글쟁이 이제 김 기자님부터 어떤 계기로 글을 맨 처음에 쓰게 되셨는지. 글쎄요 이게 어떤 계기냐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이벤트나 이런 게 딱히 생각이 나진 않네요. 그런데 제가 언제쯤부터 작가를 지망했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내가 글을 써야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설이랍시고 뭐 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가 한창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었던 편에 속하는 아이였는데 한창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좀 나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유명한 소설들만 읽는 게 아니라 그때가 이제 막 인터넷에 있어서는 격변의 시기였거든요. 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다가 네네. 이제 막 통합된 인터넷이 막 처음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동호회 같은 것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쪽에 이제 글 잘 쓰는 재밌는 소설들이 있다라고 해서 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쪽에 접속을 해가지고 동호회에서 이제 좀 글을 찾아 읽었었습니다. 찾아 읽다 보니까 와 나도 이런 얘기 써보고 싶다 저런 얘기 써보고 싶다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써보고 그런데다 올리고 피드백도 받고 아마추어적으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재미가 붙고 해서 조금 처음에 저는 비문학보다 문학 쪽으로 먼저 시작했던 게 있었어요. 그럼 그게 몇 네. 살 때였어요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니까 14살. 네, 그때가 제 생각엔 전성기였습니다. 14살, 15살. 그때 네. 처음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네, 중2부터 고2 때까지는 진짜 일관적으로 글을 썼던 시기예요. 고2 때 이제 꺾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뭐 소설이나 네, 시나 소설, 이런 거 많이 쓰셨겠네요. 주로 소설 썼죠. 그때 시를 쓴다는 생각도 별로 못했고 제가 소설을 많이 읽었고 소설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래희망 막 있잖아요. 그 학교에 1학년 초 그러니까 매년 초에 적는 그렇죠. 장래희망. 네. 그때 항상 작가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쇄로 벌어서 먹고 살리라. 조정래 씨는 한 해에 뭐 몇 억씩 받는다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목표 삼아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다 자란 성인이 돼서는 이제
소설이 아닌 팩트를 쓰는 네. 기자가 돼가지고 월급을 받는 인세가 아니라 네. 월급을 받는 지금 김 기자입니다. 아직 꿈을 접진 않았습니다. 예, 네. 아유 멋있네요. 그러면 이제 천 작가님, 네. 천 작가님께서는 처음 언제 글을 쓰셨어요? 저는 처음 쓴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네, 3학년 때. 소설을 처음 썼던 것 아, 같아요. 다들 소설로 시작하네요. 그때 제가 음. 그때 하루키 소설을 좋아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국내에 나온 하루키 소설은 다 찾아 읽었고 소설뿐만 아니라 뭐 에세이집 뭐 이런 것들도 다 찾아 읽고. 근데 이제 그 소설들에 나오는 소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대한 개츠비라든가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중들도 나오고 뭐 그런 뭐 트루먼 카포티 소설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 읽을 만큼 하루키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소설이랍시고 끄적였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저는 이제 김 기사님이랑 달리 그런 자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소설가가 돼야겠다라는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자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좀 끄적였던 네,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커져왔죠. 그런 생각들이 커지면서 근데 영화도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왕가위 영화하고 하루키 소설을 좋아했다 그러면은 아 가슴 아파. 좀 이런 좀 까진 그런 거였는데 뭐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학과도 영화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했고 근데 영화를 좀 찍기도 하고 했다 보니까 소설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소설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일을 그만두고 원래 제가 이제 홍보 영상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소설을 써야지 하고 일단 그만뒀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만둔 이후에 글을 쓰면서 내가 왜 소설을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소설을 왜 쓰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저의 경험들로 제가 겪었던 시간들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좀 뭔가 좀 성격이 좀 허무한 걸 많이 느끼고 약간 그런 공허함, 뭐 무기력함. 이런, 네, 무기력함, 뭐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중이병스러운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좀 비타민을 좀 드셔야 돼요. 네.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삭막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주변 사물들에 관심이 없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나 이런 주변에 어떤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잖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때가 많았고 그래서 내가 좀 삭막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소설을 쓸까? 왜 내 이야기를 내 경험들을 이야기로 만들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시간, 어떤 삶의 어떤 순간부터 어떤 순간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그것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렸던 결론은 뭔가 내 자신을 좀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너무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고 뭔가 실행을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내면적으로 파고들었고 그런 뭐 성향 아래에서 그런 소설을 써야겠다, 나를 좀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상실이 씨는 다행이네. 저도 그 책 속에서 예.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은 사람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 뭐 와타나베 선배인가? 예. 그 친구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섹시한 삶을 살아가는 나가사와 선배? 예. 예, 그 선배가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황실의 시대가 인기를 끌었을 때
위대한 개츠비 책을 사보면은 그 겉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걷어내는 장 있잖아요. 광고지처럼 있는 거. 거기 항상 있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3번 읽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 소설. 아,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위대한 개츠를 3번 읽고 음...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3번을 읽으셨 네. 그러면은 글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글 썼던 그 소설이나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죠? 저는 똥망글이었는데 어, 저는 처음에 이제 무협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무협을- 동호회에서 그 동호회 이제 문학 장르가 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술순문학, 그다음에 뭐 추리소설, 미스터리, 뭐 공포, 뭐 이렇게 장르별로 있었는데 가장 쉽게 작가 문이 열리는 데가 그 무협 쪽이었어요. 무협이랑 로맨스. 근데 제가 14살에 연애도 한번 경험도 없는데 손도 못 잡아보고 내가 로맨스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협이다. 이제 무협이다 나는. 무협도 되게 어렵겠다는 했어요. 이제 짤막한 그 댓글 같은 걸 길게 이제 막 다른 게 막 인정을 받아야, 그리고 출석 체크도 많이 해야 그쪽 이제 작가 그 란이 생기고 작가 방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협 이야기를 썼고 당시에 이제 고려 이야기를 썼어요. 고려 시대에 몽골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막아내는 고려에 되게 오래된 문파가 있었던 거죠.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무술을 쌓아가는 문파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사실은 저는 원래 무협을 되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순수문학이라고 여겨졌던, 지금도 제가 영화를 보고 책을 볼 때 좋아하는 드라마적인 이야기들, 그냥 사람이 살고 관계 맺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싶어서 그 문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냥 지금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넣고, 그 사람들이 다만 다른 건 매일 일이 있어요. 다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끝나면은 와서 이 문파에 자기 시간을 내서 무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침 몽골이 쳐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무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특정한 어떤 마을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었죠. 그래서 제가 한 기억나는 게 한 6개월 정도 연재를 했는데 되게 인기 있었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제가 당시에 내 직업이 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집 빨리 가서 이제 글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그냥 욕도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연재물의 특성상. 근데 막 기말고사 이럴 때는 막 빨리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학생이라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막 잠깐 좀 늦어지면은 막 욕이 달리고 하면 저도 이제 막 빨리 가서 글을 쓰고 그런 재미로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독특하네요. 무협을 먼저 썼다. 네. 예. 무협 소설. 재밌었습니다 당시. 네. 그러면 이제 천 작가님께서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루키를 좋아해서 꽁트, 그러니까 하루키 단편 소설 중에 TV 피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TV 피플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피린이 나오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TV 피플이라는 것도 가상의 존재잖아요. TV 피플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자양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전기양은 안드로이드의 꿈을 꾸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K. 딕의 소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전기양의 아스피린 소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아스피린 소년이라는 노래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게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더니 아스피린이 있고, 아스피린이 들어와서 같이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다가 아스피린이 결국 이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얘기였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이병스러운 소설이었던 거죠. 중이병스러운 소설. 원래 중2 때는 중이병스러운 소설을 써야 그래요. 돼요. 근데 중3이었는데 중이병스러운 소설을 썼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몽골 소설 썼던 것도 무협소설도 중이병스러운 소설이었어요. 근데 많은 중이들이 좋아했죠. 그때 당시에. 네. 참 그렇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그냥 알려진 거는 이건 현실적인 건데, 작가나 뭐 글 쓰는 사람들은 보통 거의 다 그냥 인쇄
받고만 먹고 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김 기자님께서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하고 있지만, 천 작가님께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등단이 성공을 하고 뭐 이래버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소설가들이나 글 쓰는 사람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는지, 그게 다 인생 오리지널 인생으로만 먹고 사는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거 잘 모르고 등단을 못 해봤으니까. 아, 그러네. 잘 모릅니다. 근데 주변에 없어요? 제 추측으로는 오로지 인쇄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드물 것 같고. 드물다. 네, 그리고 뭐 기타 강의라든가, 그러니까 뭐 청소년 강의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어떤 그런 교육 내지는 다른 뭐 짤막한 뭐 인터뷰 취재, 기사 작성 뭐 이런 부업들을 조금씩 하면서, 혹은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수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쇄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드물 거라. 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언론사에 계시는 김 기자님께서는 이게 다 그냥 월급만 받는 기자들도 많긴 할 텐데, 네, 뭐 그 외에 수입이 또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네, 뭐 칼럼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다양하게 또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시나요? 능력이 있거나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죠. 살펴보면 이게 기자라고 해서 회사의 일만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선배들이나 주변을 들어볼 때 다른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거나, 뭐 라디오 방송의 기자로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정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칼럼 기고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협회보나 아니면 사보나 이런 것들에 또 기고를 잡지라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의가 오거나 자기가 아름아름으로 뚫어서 그런 것들을 뭐 건당 수십만 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돈을 안 받고 기고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돈을 받고 기고를 하죠. 그게 나름대로 부업이 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라디오에 기자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가장 요즘에 핫하신 분이 그 경향의 이제 정현진 편집장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다 어차피 수입 구조 중에 그러겠죠. 하나라고.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자들이 어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바이라인을 갖고 승부하는 것도 좋지만, 칼럼도 어떻게 보면은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기사라는 자체가 사실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신의 목소리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자신을 키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현실적인 거 말고 네. 좀 문학적인 걸로 들어가서 글 쓰는 사람들, 이제 글쟁이들이라고 하죠. 글쟁이들이 이제 독서량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이분들은 얼마나 책을 읽어야 이제 본인들이 글을 쓰는가,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김 기자님께서는 독서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의 독서량은 보통 한 달로 처음 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 달에 최소 4권씩은 읽는데, 보통은 그보다 조금은 더 많이 읽죠. 5권, 6권씩 읽는데,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독서량이 추우니까 조금 떨어지고, 왜냐면 잠바에서 손을 안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떨어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져서 7권, 8권도 읽어요. 근데 책이 조금 딱딱한 책이다 하면 그리고 좀 한 장 넘길 때마다 사색이 필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면 조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설이나 뭐 이런 류면은 조금 더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때 보통 우리가 세계 문학 전집이다, 청소년 필독 도서다 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읽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속독도 했던 시절이고, 학교 공부를 거의 안 했던 시절이기도 하고, 항상 학교에 가면은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항상 책을 읽었으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수업을. 네, 그랬으니까 제가 서점 같은 데 가잖아요.
서점 같은 데 가서 그 문학 코너 앞에 서면은 청소년 문학 코너 같은데 네. 거의 대부분을 읽은 책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막 항상 그런 것들이 취미였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가서 아, 이 책은 이런 책이야. 아, 이런 거 얘기하고 그 책의 인상적인 것들 얘기하고 또 친구도 읽은 책 얘기하고 저도 읽은 책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두세 시간씩 막 가고 그랬거든요. 학원 빼먹고. 아, 네, 근데 그땐 진짜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일상생활 하니까. 그래도 4권 이상은 꾸준히 읽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한 개 궁금한 게 그 많이 읽을수록 정말 빨리 읽는다고 하잖아요. 속독이라 네. 그러죠. 예, 지금도 이렇게 막 속독을 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재수할 때 주말에 출판사 알바를 잠깐씩 했었거든요. 그때 파자 보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에 7일 중에 6일 공부하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 가가지고 그 노량진에 있는 그 뭐라고 하지? 조그만 출판사들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조그만 이제 막 학원들에 돌리는 예. 그런 거 하는 파자 보는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한 번씩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속독하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되게 빨리 읽고 빨리 읽은 만큼 이해도 되게 빨랐는데 네. 그 다음부터 한동안 책을 읽으면은 막 틀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느려졌는데 지금은 속독하는 법을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독하는 게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제 속도를 찾았다고 할까요? 그때는 막 정말 빨리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천천히 읽지만 이해가 더 깊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던 비슷한 속도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잡지를 보든 네, 소설을 읽든 어떤 걸 보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 작가님의 독서량 아, 한 달로 저의 치면 독서량이요? 얼마큼 돼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한 70권? 1년에 70권. 네, 근데 많이 읽네.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소설을 저는 읽기도 해야 되지만 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쓰는 시간이 제가 무척 오래 걸렸어요. 아, 쓰는 네, 게. 그거 어떤 이야기를 한 편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책들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5월에 그만두기 전까지 책을 읽었고, 그만두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제 나름대로 문장을 단련해야겠다라는 생각 아래에서 뭐 이런저런 글들을 쓰면서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 8월, 9월까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후로는 이제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안 읽고 한 권 앤드류 포터라는 작가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쓰는 소설을 제가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었어요.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제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떤 작품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이제 계속 보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그래서 그 작품 지금 읽어봐도 좀 앤드류 포터나 또 김현수 씨 소설의 어떤 목소리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독서량, 김 기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4권 정도, 그리고 천 작가님은 보통 1년에 70권, 되게 많이 읽는 거예요. 70권 정도 읽으신다. 정말 많이 읽는 만큼 이제 좀 쓰는 게 좀 편한 거죠? 그 왜 글 쓰는 사람들한테 되게 내려져오는 격언 같은 게 있어요. 뭐 송나라 때 문인인 구양수의 글이다 이렇게 막 말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독 다작 다상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글쓰기의 실력도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보다 왕도는 없는 것 같고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만 그 중에 하나가 소홀해지면 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죽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저 역시도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갖고 있고 나름 그 호칭이 있죠. 예, 기자라는 호칭이 그 인터넷 언론사의 호칭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한참 이렇게 재미를 들리다가 뭐 김 기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작년 한 10월부터 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해갖고 잠시 안 쓰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이제 막 그 기사나 뭐 이런 스포츠 기사나 이런 거를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첫 문단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죠. 예, 첫 문장을 이렇게 끝내고 나건가 아니면 문장을 한 2개 정도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안 걸렸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제 그 김 기자님께서는 보통 하루에 한 개씩은 뭐 기사라던가 뭐 칼럼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천 작가님께서는 이제 소설 쓸 때 처음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첫 시작하는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게 노하우가 있나요 이게? 기자 쪽이나? 저는 그 부분이 제가 허접이라고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건데 반고 책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태호에게 보낸 편지인가? 반고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선물 받아서 한번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 책에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호에게 보낸 편지인데 동생인 태호에게 흰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 가장 힘들다는 얘기죠. 흰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 예술가들은 가장 힘들다고 느낀다. 저 캔버스가 나를 노려볼 때 정말 공포감을 느낀다. 하지만 반대로 저 캔버스도 진지하게 열의를 갖고 그 미지의 것을 쳐다보는 작가에게 공포를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래전에 읽었지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얗게 이제 창을 켜놓고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내가 써야 할 저는 보통 이제 영화 칼럼이나 아니면은 독서 서평이나 책 서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일반 기사를 쓸 때 그렇죠. 일반 기사 같은 경우는 별로 고민이 되지 않고 첫 시작도? 네, 일반 기사는 이제 명확하죠. 중요한 것부터 내가 취재한 것 중에 그건 너무나 원칙이 명확하지만 칼럼은 달라요. 기사와 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사는 중요한 것부터 내가 필요한 걸 전달하는 거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기계적으로 떠올리지만 칼럼 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보통 시작을 했을 때 이 앞에 쓰는 이 서두가 글 전체를 관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문학적으로도 멋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항상 마감이 있죠. 칼럼의 힘든 건 항상 마감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요. 여러 개의 마감들이 항상 닥쳐오니까 가끔은 이제 2시간, 3시간 이제 막 시간이 촉박하게 탁탁탁탁 오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문장을 써야 전체를 관통하게 될까? 그리고 가끔은 영화를 만약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을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거나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거다. 이걸로 시작한다. 그때는 글쓰기가 너무 편한데 그게 아니라 다 읽고 나서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마감인데.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막막하죠. 지금 난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데드풀 같은 거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를 때 계속 썼다 지웠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썼다 지웠다 하고 그러다가 되게 마음에 안 닿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군요. 지금 뭐 영화평은 뭐 120, 30개, 150개 가까이 썼고 서평은 8, 90개 썼는데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출연내라 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천 작가님께서는 소설 처음 집필할 때 이제 첫 시작 있잖아요.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시작 어떻게 잘하는 뭐 노하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시작은 저는 첫 문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제가 쓰려고 할 때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첫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작이 근데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쓰진 않고 저는 우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소설을 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 것 같은데 우선 뭔가를 우선 써요. 근데 그게 첫 문장은 아니고 네, 뭐 중간부터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내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무엇이랄까? 근데 그게 장면일 수도 있고 대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냥 서술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뻗어나가고 근데 그게 첫 문장이 될 때도 많죠.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어쨌든 처음부터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네. 저 시작을 네. 먼저 하겠다라는 네. 생각.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여기 지금 한 400권 꽂혀 있다 치면은 그렇죠. 제가 읽은 책이 100권이 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 이 100권 중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첫 문장이 기억나는 게 저기 백경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슈마엘이다 였나? 그걸로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 선언 나는 이슈마엘이다. 그거 말고는 첫 문장에 생각나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소설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게 첫 문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주 자본론이 있네. 자본론도 첫 문장을 기억하니까 2권이네. 네. 근데 항상 소설가나 작가들은 첫 문장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섹시하게 뽑으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이거를 못 쓰겠던 게 되게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타자가 시작이 안 되니까 그냥 노트북을 적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주업으로 글 쓰는 걸 주업으로 삼거나 뭐 그게 마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있을 때 좀 써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타자가 안 쳐지다 보니까 다시 노트북을 이렇게 덮게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로 밥을 벌어먹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첫 시작을 하는지 되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결국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글을 쓰는 건 뭔가를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고 글을 쓰는 것에도 어떤 리듬이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에 젖어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에스파입니다. 네, 에스팡님께서 글을 처음에 시작하지 못하신다고 한 게 쉬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쉬었기 때문에 그 쓰는 감각을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좀 사라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까먹었다. 예, 약간 까먹고 그 감을 살짝 잃은.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쓸 게 없으면 하다못해 애국가라도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국가라도 써라. 그 말이 타는 바는 무언가를 쓰는 이 행위를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문장이든 나쁜 문장이든 거기서 이제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 에스팡님도 처음부터 뭔가를 완성시켜서 구조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냥 한번 무엇이든 써보고 그러니까 그 감각을 좀 되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편으로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 어떤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기가 되게 힘든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쓰진 않았지만 쓸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왜 우리가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등산을 하기 전에 산을 보는 거예요. 산 밑에서 저 산이 되게 높아요. 그럼 산 밑에서 그냥 계속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오르진 않고 그 산이 높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에스팡님께서 글을 쓰지 못하는 거랑은 좀 다른 맥락에서 뭔가 무섭고 그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알고 있으니까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시작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문학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좋은 작품들 뭐 이를테면 그때 좋아했던 작가들이 뭐 해밍웨이라거나 마크 트웨인이라거나 뭐 도스토옙스키라거나 막 되게 유명한 작가들
진짜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작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하고처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근육은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격투기를 보고 쟤네처럼 싸우고 싶다 했는데 뭐 조르주 생페르라거나 막 되게 조잘도라거나 걔네랑 붙을 상태가 아닌데 요즘에 핫한 친구를 얘기해 주세요. 안 보니까 요즘에 맥그리거. 맥그리거 맥그리거 정도는 얘기해 줘야죠. 네. 조잘도도 핫해요. 알도 지금 바닥 됐어요. 그래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안 본지 오래돼서 제가 네, 아무튼 저도 그런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셀린저처럼 써야지, 나도 헤셋처럼 써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막상 쓰려고 하면 한 줄이 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편하게 써도 생각보다 괜찮구나.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잘 쓰진 물론 못해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글을 썼고 잘 쓰지 못했네 라고 생각할 때도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잘 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 글을 봐도 그 예전에 내가 정말 노력해서 한 줄 한 줄 쓰려고 했을 때보다도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괜찮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 갖지 않고 한 줄 한 줄 써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연습일 것 같아요. 뭐 이게 첫 시작이 아니더라도 뭐 중간부터라도 막 이렇게 써가는 네. 그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또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게 뭐 이제 과정, 글 쓰는 과정 이런 거를 물어보셨었는데 그거는 앞에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천 작가님께서는 뭐 중간부터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다. 그리고 이제 김 기자님께서는 어차피 기사 같은 거는 팩트를 쓰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써다 보니까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소설 이런 쪽에 좀 궁금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디테일적인 면 있지 않습니까? 네. 경험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다 모든 것을 경험해 갖고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거를 이제 글로 쓸 때 그런 걸 다 어떻게 쓰는지. 근데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네. 예, 그 아까 김현수 작가의 뭐 단편 집을 저번에 천 작가님께서 한번 빌려줘서 읽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분이 히말라야에 오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말라야에 오르는 그런 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만큼 굉장히 뭐 사실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썼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글 쓰는 분이 어떻게 쓰는 건지. 저는 일단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고 예. 저는 제가 뭐 그분의 글을 추측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쓰는 인물들은 지금까지는 나이도 좀 크게 다르지 않고 아니다, 나이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다 제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면이 이제 부각되는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택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남을 모르잖아요. 제가 겪은 일들은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저란 사람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은 그 어떤 인물이 돼서 써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현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사를 엄청 하셨을 거예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고 글을 쓰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필요한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말라야에 오르는 그 다시 한 달을 들가 서신인가 네. 보면이었네. 예. 그 소설을 쓰려면 히말라야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인물이 알고 있을 법한 그러니까 아주 빙산의 일각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나는 일단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지식들 중에서 이 인물들이 접하게 되는 모습,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되게 아주 협소하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소설을 써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썼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들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니까. 제 자신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감정이입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소설가들은 그러면 저도 보통 소설가는 모르지만 제가 소설을 썼을 때 네. 제가 그 아까 몽골 무협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소설을 읽기만 했었던 독자였던 시절에는 나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미있는 이야기일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인물 하나하나 등장할 때 나는 나 같은 성격이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성격은 알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성향의 인간들이 많이 나오고 더구나 다른 문화권의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삶도 등장하고 그렇죠. 군대가 주둔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소설을 쓸수록 점점 더 무궁무진해지는 거야. 이야기가 다뤄야 되는 이야기가 쟤네는 어디서 밥을 어떻게 쌀을 얻어서 해먹으며 먹고 살며 어디에 주둔지를 설치하고 내 중학생인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었죠. 그렇죠. 군대 근처도 안 갔을 네, 텐데. 막상 칼싸움하고 이런 것만 저는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책을 읽었어요. 막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다른 책. 몽골 관련해서 아. 막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기억나요. 막 그 당시에 등자가 뭐 말에 달린 등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재질로 만들었고 어디에 철로 만들었고 막 이런 것부터 막 되게 세밀한 걸 다 필요한 거예요. 글을 쓰려면. 갖고 뭐 복식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군대 계급은 어떤 시스템, 뭐 5인장은 어떻게 뭐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다 구해야 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적인 부분을 구현할 때도 제가 아는 사람들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취재가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소설가들이 결국은 취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치밀하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적인 부분이 갖춰지게 되는 게 아닐까. 혼자서 상상으로 쓰는 건 좀 너무 제약이 크겠죠. 그렇죠. 상상으로 쓰기에는 너무 자세한 내용들 뭐 이런 게 읽다 보면은 많으니까 네. 예, 그런 거는 일일이 이제 소설가나 아니면 문학생들이 찾아가서 뭐 그 인터뷰를 따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개씩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두 분들은 이제 글 쓰는 분들 아닙니까? 글쟁이 분들인데 글 잘 쓰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요? 잘 쓰는 법. 제가 먼저 네, 내요.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글쟁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부끄럽고 글쟁이죠. 하는 게 글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음으로는 직업이 독서입니까?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요. 음.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법을 제게 누군가 여쭤보신다면 저는 모르거든요. 아직 잘 쓰지도 못하고 제 스스로도 많이 그냥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글을 잘 쓰게 되는 법은 뭘까? 라는 것을 계속 써보는 게 물론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거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하든 어떻게 시작을 하든 자기 몸에 맞는 옷은 자기가 입어봐야 아는 거고 그 말은 이제 써봐야 자기가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자체도 잘 의식을 하지 못하고 다만 쓸수록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어요.
무언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전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쓸수록 무언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정리를 논문처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직접 써봐야, 경험에서 자기가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긴 시간을 견뎌봐야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보기도 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네네. 글을 잘 쓸 수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라는 것도 글을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그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글을 쓰지 않고 생각만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글을 시작하는 게 어려웠던 게, 모든 것들을 구조화시킨 후에 글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성된 후에 글로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를 생각하는 거죠. 거의 쓰고 나서 그걸 옮기는 작업인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글을 쓰지 못하고, 저는 쓰면서 부딪히면서 가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처음에 글을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하는가도,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는가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써봐야, 계속 같은 말이지만 써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제 글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글은 잘 쓸 거다, 뭐 이렇게 좀 추천할 만한 방법이 있나요? 글을 잘 쓴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처럼 쓰는 법을 사실은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노하우니까. 저만큼 쓸 수 있는 법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글쓰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아까 소개해드린 구양수의 3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이게 정도라는 것도 알죠. 근데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많이 읽고 어떻게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많이 쓰는가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 더 잘 쓰는 글에 다다르는 속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글이라는 게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문학을 하든 혹은 비문학을 하든 처음엔 소설을 쓰고 싶었고, 나중에는 글이 아닌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극영화니까. 그래서 결국은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시 같은 것들도 써왔고,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글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비문학적인 글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연습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때는 제가 댓글 같은 거를 썼었죠, 인터넷에. 근데 댓글만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글이란 건 결국은 표현이다. 모든 의미에서 뭐 소설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글이라는 방식으로. 누군가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되게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 글이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내가 이 누군가의 표현을 접하고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은 더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더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읽으면서 내가 읽은 것들을 받아들여 재표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접하는 모든 방식의 표현 방식을 재표현해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처음에 쉬울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1, 2학년에서 3학년 중반까지 했었는데 2년 반, 그리고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1, 2학년 정도 했었는데 이 4년 반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모든 신문지상에 있는 기사들부터 해서 소설들, 뭐 영화들, 그림들, 모든 것에 짧든 길든 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것이 확장돼서 대학 들어와서는 막 인터넷에 댓글도 엄청 많이 남겼어요. 내가 읽은 모든 기사에 댓글을 남겨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읽고 의식적으로 어떤 방식의 표현이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길러줬거든요. 음. 그전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뇌를 어느 정도 꺼두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 끄고 듣고 있고 그냥 지나치고 사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후에는 뭐 하나를 쉽게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냥 읽은 지나가다 본 광고도 아 저게 표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광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는 거죠. 이 광고는 이렇고 저렇고 비평할 수도 있고 이 광고에 대한 저의 나름의 다른 시각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시를 쓴다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재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용의 측면이라거나 표현의 측면이 다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냥 재표현만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표현 기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매일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썼었어요. 지금 여기 책들 엄청 많이 꽂혀 있는데 네. 이런 식이죠. 피의 기록, 스탈린그라드의 전투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책에 피 이렇게 그냥 공책에 첫 자리를 딱 적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피인 거죠. 아. 피와 관련된 어떤 글이든 써가지고 길지도 않았어요. 다 최소한 5줄은 넘기자. 어느 때는 글이 완성이 안 되면 막 한 장, 2장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5줄만 쓰기도 했지만 이거를 1년, 2년, 3년 하니까 노트가 막 가득 차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 책상 위에 펜들이 엄청 많이 꽂혀 있는데 그 펜들이 다 빈 펜들이에요. 네. 근데 다 그때 쓴 펜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비극의 탄생 저 책에 비극만 따와서 오늘 주제는 비극이다. 그래서 비극에 대해 잘 못 쓰겠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문장을 비트는 거죠. 비극은 희극의 반대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희극은 그래서 희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다양한 글 기술을 익히는 시간들도 가졌고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다독다작 다상량이 글에 이르는 왕도라고 생각하지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갈 거고 저에게는 기술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다독다작 다상량을 하려고 했어요. 글쓰기 연습을 계속했던 거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기부하는 것도 다 글쓰기 연습이니까. 그렇군요. 열심히 노력하면 천작가만큼 쓸 수 있으려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글을 이렇게 연습을 한다거나 네.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김 기자님처럼 계속해서 글 쓰는 연습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일반인들도 본인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네, 네. 제 되게 평범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제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 건지 연습을 하지 않고서도 쓸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습? 연습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글쓰기 연습이나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책 읽는 것도 연습의 한 종류니까 뭐 그런거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상태는 없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의 상태가 있는 건 것 같고, 만약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면, 이게 소설, 시는 잘 모르겠어요. 소설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죠. 누구나 쓸 수 있죠. 그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자격, 어떤 뭐 기술을 갖고 있어야 소설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쓸 수 있고 쓰다 보면 써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도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귀현이 작가 여기 특출난 작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귀현이 작가. 그 뭐 하세요 요즘에?
잘 모르겠네요. 상대 쪽에서 어디 교수하신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교수하세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들으니까 음.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정말 좋게 봤던 영화 중에 일포스티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파블로 네루다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망명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의 어느 섬에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섬에서 그 시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명망이 있고 문학가로서. 그래서 이 시인이 망명을 했을 때 이탈리아의 그 마을에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 됐던 거죠. 예. 유명한 인물이 와서 있으니까. 그때 일포스티노라는 게 이제 우편 배달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편 배달부가 그 마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편지를 자전거 타고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이 시인한테 이제 외부에서 너무 편지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유명한 시인이니까. 그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근데 자신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존경하고 되게 명망이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매일 편지를 전해주면서 어떤 일종의 관계를 쌓게 돼요. 나름의 친분을 쌓게 되고. 근데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많은 교감을 하죠. 이 시인이 또 심심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우편 배달부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그러다가 시인이 결국은 망명 생활이 어느 정도 풀리게 돼서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미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상하고 좀 달랐던 거죠. 이 우편 배달부는 나름의 친분이 계속 유지되고 어느 정도 멋진 이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휙하니 떠나버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없는 거예요. 리액션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우편 배달부는 약간 그래도 존경하던 선생님이니까 씁쓸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이 선생님이 남겼던 여러 가지 유산들, 그러니까 평소에 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시라는 건 이런 거야, 시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메타포, 은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했던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름의 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아내가 그 시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축음기, 그러니까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축음기만 놓고 가는데 그 축음기에 녹음을 해요. 이 사람이 나름의 시를. 근데 그때 정말 감명 깊었던 게 그런 거죠. 거기에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구절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서러운 그물이라는, 그러니까 그 축음기에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해요. 소리를 녹음하는데 바닷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선생님이 사셨던 이곳을 들려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녹음했던 것들이 한편의 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이 섬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자랑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그때는 물어보셨을 땐 제가 답을 못했지만 선생님이 떠나신 지금 답을 들려드립니다. 이 섬이 아름다운 이유 첫 번째 하면서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 아버지의 서러운 그물. 근데 저는 이게 그 어린 나이에 그저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시도 쓰고 싶었고 소설도 쓰고 싶었던 아이가 느끼기엔 내 아버지의 서러운 그물이라는 게 너무나 큰 문장이었어요. 그물인데 그물이 어떻게 서러워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물을 표현할 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 시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탄생시킨 문장이 내 아버지의 서러운 그물인데 그 문장 하나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를 쓴 화자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장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은, 이 영화 속에서도 학식 없는 어부의 아들인 우편배달부가 쓴 문장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감명 깊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나름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모범생류에 속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하지만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크 트웨인이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될 수 있다, 셀린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밍웨이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네마 천국도 보면 아세요? 시네마 천국?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그거예요. 되게
뛰어난 아이가 성장해서 뛰어난 감독이 되는데 그거를 지켜보던 영상이 돌리는 아저씨, 배움도 없고 그냥 중학교 검정고시, 초등학교 검정고시인가? 그것도 겨우 통과한 아저씨거든요. 약간 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아저씨가 결국은 예술을 하는 거를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저씨가 그려지는 게 알프레도가 평생 영상기만 돌린 줄 알지만 토토가 마지막 장면에 눈물을 흘리면서 알프레도의 영화를 보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 영화라는 게 옛날에 토토가 어릴 적 알바하면서 신부님 밑에서 키스씬이나 이런 야한 장면 나오던 잘랐던 필름들이 나중에 유물이라고 유품이라고 남겼던 이 알프레도의 상자를 여니까 그 키스씬들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필름들이 한 장 한 장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영화의 필름 키스씬들이. 그리고 그거가 막 돌아가요. 이 자기의 극장에서 딱 보는데 틀어달라고 하고 막 돌아가고 마지막에 피네 이렇게 딱 떠오르죠. 영화의 마지막에 끝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때 막 우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알프레도가 자기 영화를 찍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알프레도가 자기 영화를 찍었고 토토가 알프레도를 영화 내용상 점점 증오하게 되는데 걔를 이해했구나. 영화 마지막 순간에 얘가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게 자기의 꿈을 나한테 투영한 거였구나.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는 거였거든요. 알프레도의 그런 것들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멋진데요. 네. 네. 우리의 이제 그 노영심 누님의 피아노 연주가 끝났네. 예, 한참 전에 좀 끝났어요. 그러네. 한참 전에 끝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었죠? 예,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좀 두 분을 좀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이제 무비시네 영화방의 특집 방송과 잡톡이죠. 잡톡에 같이 동시에 녹음이 되는 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무비시네 영화방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잡스죠. 잡스의 이제 잡톡이라는 코너에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노영심 누님의 피아노 들으러 갈까요? 예, 피아노를 들으면서 또 이제 남은 수다를 좀 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2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 많이 꽂혀 있는데 예. 천 작가의 인생 책들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저도 하고 박 기사도 하고 그렇죠. 에스팡님, 예. 섹스팡님도 하고 섹스팍이 아니라 스포츠팍이에요. 섹스팡 아니에요? 잡스의 스포츠팍. 나왜 섹스팍 같지? 에스파. 섹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누구나함이라 그런가? 거기에 대한 S가 이제 스포츠죠. 스포츠. 옛날 에스파파라고 탁재훈 씨가. 예? 탁재훈 씨 팬이에요. 탁재훈 씨도 굉장히 좋아하죠. 탁재훈 씨 좋아하시죠. 네. 디카프리오와 탁재훈의 팬입니다. 엄청 좋아하죠. 네. 어찌됐건 저희는 또 다음 글쟁이들의 저녁 식사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진 씨 CD 그거 말고 천 작가가 완전히 칠 수 있는 피아노 곡이 있으면 지금 한번 쳐주고 끝내는 건 어때요? 아니요, 없어요. 아직 연습이 덜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피아노로 놓여 있는데 골동품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왕곡을 칠 수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안 치니까 망각했어요? 예. 제가- 제가 얼마 안 됐어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악보의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은 천 작가의 연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그녀에게요? 아니에요.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쓴다는 자의식을 갖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명의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냥 뭔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가 혹시나 뭔가 이렇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건방 떨어도 돼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읽어드리고 싶네 정상에서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 작가의 추월은 저한테는 꽤나 인상적인 기억을 남긴 작품이었어요. 좋은 작품. 네, 정상에서 읽어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네. 천 작가의 뭐 단편집이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정상 해설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댓글 열심히 남기시면 나중에 단행본 나왔을 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네, 사인해갖고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글쟁이들의 저녁 식사에서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도 될 것 같은데? 아침 식사? 아침 식사도 괜찮죠. 너희 늦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한번 좋네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 주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지죠. 네, 네, 해 떴을 때랑 해 지었을 그럼요. 때는 많이 달라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예. 이상 에스파기였습니다. 저는 김 기자였습니다. 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